추석이 막 지난 어느 날 경남 거창의 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과수원 근처 땅속에서 젊은 여성의 시신이 알몸으로 발견된 겁니다. 누가 일부러 암매장을 한 건가요? 당시 제가 현장으로 출동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땅을 파 내려가다 보니까 시멘트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깨니까 다시 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파 내려갔는데요. 어느 순간 다시 삽이 덜컥 하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또? 보니까 또 시멘트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멘트를 깨고 나니까 웅크리고 있던 여성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부검은 진행이 됐나요? 시신이 발견된 때가 가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시신은 여름부터 매장돼 있었습니다. 부패가 꽤 진행이 됐겠네요.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는 맨눈으로 봐도 살아있을 때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멘트에 덮여져 있었잖아요. 공기나 습기 등을 차단하면서 부패가 천천히 진행됩니다.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몸 전체에 멍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맞았으면 저렇게 멍이 들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턱뼈가 세 군데에서 골절이 되어 있었고요. 치아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왼쪽 손목, 왼쪽 다리 등에 무언가에 찔리고 베인 듯한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부에서 딱딱하고 단단하게 보이는 섬유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피부가 섬유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 몸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출혈이 생기고 피가 고이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걸 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고인 피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치유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한 번이면 잠깐 생기는데 여러 번 반복이 되면 피부가 딱딱해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이걸 섬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누군가에게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맞아서 죽은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에 거품 덩어리가 남아 있었는데요. 주로 익사한 사람에서 발견된 소견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는지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이 여성의 신원이 밝혀졌나요? 피해 여성은 광주에 살고 있던 20세 수희 씨였습니다. 2달 전에 집을 나가서 가족들도 애타게 찾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수희 씨가 암매장된 걸 알게 되셨어요? 이상한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군산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이 친구 집에서 납치된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암매장됐던 수희 씨예요? 아닙니다. 납치당한 여성은 수희 씨가 아닌 20대 혜진 씨였습니다. 그 당시에 딸 혜진 씨는 가출한 상태였는데요. 부모님에 의하면 딸의 친구가 전화로 혜진 씨가 자기 집에 와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것이 혜진 씨의 남자친구가 혜진 씨를 다짜고짜 납치했다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 혹은 스토킹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나요? 고물상에 있었던 CCTV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좀 뭐가 이상했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고 남자 하나가 내리네요. 저 남성이 혜진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친구 집에 있던 혜진 씨를 데리러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남자친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네요. 다른 여성도 있고 남성도 한 명 더 있고요. 여자가 팔짱을 딱 끼고 있네. 화가 나 있어. 분홍색 티셔츠가 혜진 씨인가 봐. 혜진 씨를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야? 오자마자 대뜸 따기부터 때리네요. 근데 강압적으로 지금 차에 태우는 거 보니까 이건 납치 맞는 것 같아요. 네. 수사팀이 바로 CCTV에 찍힌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덩치 큰 남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납치가 아니라 아는 여자에게 정심을 사주려고 익산에 있는 고깃집에 데리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고깃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혜진 씨를 보니까 아무 일 없듯 남자친구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에게 괜찮냐, 고기 사주러 데려온 게 맞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CCTV에 남긴 모습은 화기애애하게 고기 먹으러 가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혜진 씨가 묘하게 겁을 먹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하긴 해야 한다. 일단 경찰서로 가서 서류만 정리하자. 이렇게 설득해서 4사람을 경찰서 데려왔습니다. 신고했던 혜진 씨 어머니가 안절부절하면서 꺼내신 말이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물을 뿌려서 사람을 죽였다고. 혜진 씨가? 그리고 땅에 묻었대요. 자기도 묻힐 것 같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윤길중 형사님이 혜진 씨를 납치한 사람들과 혜진 씨를 철저히 분리하고 혜진 씨와 1대1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거 맞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덜덜 떨더라고요.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그래야 진짜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동의하더라고요. 혜진 씨를 차에 싣고 간 남녀는 익산에 사는 남성 차 씨와 동거 중인 여자친구 이 씨였습니다. 혜진 씨와 여성 이 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혜진 씨가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고 싶은데 지낼 곳이 없다고 얘기했더니 이 씨가 내가 지금 남자친구 차 씨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방이 2개니까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커플이 빌라에서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며칠 후부터 언니의 남자친구인 차 씨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 조폭인 거 알지? 협박하면서 혜진 씨 커플을 차 씨 마음대로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심지어 차 씨는 혜진 씨 커플을 협박해서 휴대폰 만남 어플과 SNS를 통해서 성매수자들을 찾고 혜진 씨에게 성매매를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번 돈을 전부 갈취했고요. 자기 여자친구의 후배를 지금 성매매로 이용해 먹었다는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데 이거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었나요? 차 씨는 그 혜진 씨 남자친구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일용직을 시키고 받아온 일당을 모두 갈취하고 뺏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 말을 들어보니까 그 빌라에는 혜진 씨 커플 말고 조폭 차 씨와 여자친구 이 씨, 그리고 차 씨가 교도소에 만난 김 씨, 혜진 씨 커플과 또 다른 여성 2명이 더 있었어요. 차 씨, 이 씨, 김 씨 3명은 혜진 씨 커플에게 했던 것처럼 여성 2명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여성 2명 중 1명은 혜진 씨 커플이 빌라에 들어오고 얼마 뒤에 이 빌라에 들어온 20대 여성인데요. 바로 안매장된 수희 씨였습니다. 대체 이 빌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수희 씨의 SNS로 누군가 연락을 해왔어요. 바로 이 조폭 차 씨였는데요. 너 가출했냐? 그러면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여냈던 겁니다. 유인했구나. 그래서 이 차 씨는 대구까지 가가지고 수희 씨를 익산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 차 씨는 수희 씨의 휴대폰을 먼저 뺐고 빌라에 데려온 그날부터 성매매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수희 씨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 뒷부분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매수 남성이 퇴짜를 놓은 거예요. 돈도 못 벌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차 씨 일당이 이 수희 씨에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 차 씨 일당은 수희 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이거마저도 불발이 됐습니다. 신용불량자였어요. 이때부터 수희 씨의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차 씨 일당은 수희 씨를 베란다에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수희 씨를 베란다에서 먹고 자게 했습니다. 수희 씨가 이 빌라에 들어온 게 6월 말이었는데요. 8월 중순까지 한참 더운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밥도 종이컵으로 이틀에 한 번만 줬다고 합니다. 수사 당시에 가해자인 차 씨와 교도소 동료인 김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했었는데요. 차 씨 일당이 수희 씨를 학대하면서 찍은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가해자들이 토치로 수희 씨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요. 고데기를 뜨겁게 달궈서 살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이프로 수희 씨 온몸을 칭칭 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성추행을 하기도 했고요. 한 영상에 보면 이 김 씨가 웃으면서 낫을 이렇게 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 낫으로 수희 씨의 허벅지하고 발등을 찍었던 겁니다. 죽기 전에도 이 베란다는 완전 고문실이었고요. 이 빌라는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었던 셈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수희 씨가 베란다에서 옷을 입은 채 변을 봤습니다. 차 씨가 이제 변을 씻는다고 하면서 수희 씨에게 물을 뿌렸는데요. 갑자기 이제 물이 몸에 쏟아지니까 수희 씨 입장에서는 몸부림을 좀 쳤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김 씨가 살짝 맞은 겁니다. 이 뿌리치는 과정에. 김 씨가 화가 나가지고 수희 씨의 머리를 잡고 코와 입에다가 물을 계속 쏘아댄 겁니다. 부검 결과에서 수희 씨가 익사의 기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바로 가해자들이 수희 씨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코와 입에 물을, 그것도 뜨거운 물을 뿌려대는 것 때문에 결국 수희 씨가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빌라에 있던 피해자들이 총 4명이잖아요. 근데 가해자는 3명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도망칠 수는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을까요? 혜진 씨와 남자친구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수희 씨는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경증의 지적 장애인들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대부분 가능하고요. 외적인 특성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장애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에 대한 이해나 판단이 미숙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지만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특성을 어찌 보면 악용하는 건데 이걸 범죄에 끌어들이고 돈벌이로 사용을 한 거죠. 또 한 가지 지적 장애인들에게 성문제는 관계를 친밀함으로 오인하기 쉽다는 것이죠. 설령 성착취를 인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제공하는 소속감과 관심이 좋아서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어오면 그냥 곱게 집에 돌려보내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문까지 하고 학대하고 결국에는 살해까지 했을까요? 수희 씨 같은 경우는 돈도 못 벌어오고 화가 많이 나서 때리고 학대를 했는데 몸에 상처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혜진 씨는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곳에서 탈출을 했나요? 계속 틈을 엿봤는데요. 어느 날 빌라에 혼자 남게 된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빌라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군산에 있던 친구 집으로 갔던 겁니다. 당시에 일당들은 혜진 씨가 도망가니까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할까 봐 백방으로 찾으러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범인들이 남자친구를 앞세우고 혜진 씨를 찾아낸 거죠. 혜진 씨 친구 집에서 그 친구가 엄마가 연락을 했고 저희에게까지 신고가 된 겁니다. 혜진 씨가 탈출을 하지 않았다면 수희 씨의 억울한 죽음도 묻혔을 거고 결국에 그럼 혜진 씨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네요. 수희 씨를 안매장한 이야기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차 씨 일당은 전북 익산에서 경남 거창으로 수희 씨 시신을 옮겼던 겁니다. 왜 하필 거창까지 갔을까요? 차 씨의 삼촌이 거창에 살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잘 아는 장소를 고른 거군요. 안매장할 때 혜진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까지 데리고 갔었어요.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각자 작업을 할당했습니다. 여성 2명에게는 플래시를 비춰라. 혜진 씨 남자친구에게는 삽으로 땅을 파라. 흙을 덮어라. 이렇게 작업 지시까지 한 거죠. 공범으로 만들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름이라 태풍이 온 겁니다. 많은 비가 와서 흙이 쓸려 내려가면 안매장한 수희 씨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멘트를 바르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며칠 뒤에 다시 거창에 또 갑니다. 그리고는 안매장한 곳을 더 한 번 더 단단하게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할 거면 이걸 그러니까 대체 왜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아까 형사님 파실 때 이중으로 돼 있었다고 그러죠, 시멘트가. 지적 장애까지 가지고 있던 혜진 씨가 그 위치를 어떻게 기억을 해냈는지 궁금하네요. 시신을 안매장한 위치까지는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혜진 씨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위치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로 바로 거창으로 갔었습니다. 막상 가니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혜진 씨 남자친구가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다른 땅과 흙 색깔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감식반을 불러서 땅을 팠는데 진짜 시신이 나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장애 여성을 원룸에 감금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간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풍이 와서 흙이 쓸려나가서 시신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결국엔 암매장 장소에 총 3번을 간 거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혜진 씨 남자친구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기억할 수 있었던 거고요. 혜진 씨가 납치된 순간부터 10시간 만에 암매장된 수희 씨 시신을 찾았더라고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서 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대단합니다, 이거. 그런데 당시 차 씨와 이 씨만 먼저 검거하고 또 다른 가해자인 김 씨는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를 살인 용의자로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렸는데요. 며칠 후에 대전 서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가 대전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하다가 사기로 걸려서 경찰서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라서 이제 아마 담당 형사한테 연락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암매장을 해놓고 나서 중고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요. 기가 차서 이제 욕이 끝까지 차오르네요. 뭐 가지가지 한다 뭐 이런 얘기. 차 씨 일당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나요? 처음엔 모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서로 각자가 안 주겠다고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에게 차 씨는 네가 다 시켰다고 진술했다. 진짜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서로 자기 살겠다고 다 솔직하게 진술을 하는 거네요.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그 1심에서 차 씨는 30년, 차 씨 여자친구인 이 씨는 7년, 김 씨는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강요에 의한 공모가 인정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암매장까지 했는데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감 아닌가요? 1심 재판 후에 차 씨가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면서 총 21쪽의 반성문을 썼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다만 덩치도 크고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몰려 하지 않은 행위들까지도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족을 2번 다시 못 만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니 이게 할 소린가요? 그런데 차 씨 일당은 모두 형이 과하다면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요? 반성문은 왜 쓴 거죠, 그럼? 최종 판결 어떻게 났어요? 차 씨는 30년에서 무기징역, 올라갔죠. 차 씨 여자친구는 징역 7년에서 8년, 김 씨는 20년에서 25년으로 가중됐던 겁니다. 오히려 항소를 해서 가중된 거면 정말 인과응보, 이거 속이 시원하긴 하네요. 인간 이하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직접 조사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이 착잡했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 차 씨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보게 해줬더니 여자친구에게 대뜸 사랑한다, 뽀뽀 한번 하자. 아씨.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호송차에 타 버렸습니다. 제발 그 안에서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강도라도 들었던 걸까요? 문제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이웃의 말에 따르면 평상시에 알코올 중독으로 여겨질 만큼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사망 직전 만취한 상태로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몸이 뒤로 넘어져 가면서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다.
탐지 시약을 뿌리고 나서 혈흔이 나타난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혈흔을 지웠다는 겁니다.